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망치부인의 치사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옹님 감사하고요. 천리님 감사합니다. 구름고객님 감사하고요. 막걸리나님 감사하고요. 이하님, 수빈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찌살꼬님 팬가입 감사하고요. 랑랑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스티커로 우리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송과 1000명방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준혜님, 정원희님 감사하고요. 몽몽이님 팬가입 감사하고요. 미스박 방배님 감사하고요. 서초구 규리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초콜릿은 제가 고이고이 모아서 언젠가 10,000명 되는 날 추천, 강제 추천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강물님, 착한 여우님, 서초구 규리맘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별풍선은 망치부인의 행복한 점심값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무엇보다 돈 안 드는 추천, 이게 중요하죠. 착한 여우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추천해주신 1431분은 정말 이후로 모든 날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강물님 감사드리고요. 슈퍼 511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 초콜릿을 추천용으로 쓰던데요. 예. 슈퍼 5111님 감사하고요. 모두 멋져님 감사하고요. 예, 근데 그거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서 아직까지도 못 쓰고 있습니다. 백신강님 감사하고요.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별풍선이 처음 생긴 날 아프리카 직원이 친절하게 별풍선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했더니 막 쭉 설명을 해서 나중에 환전할 수 있대. 그런가요? 했더니 네, 그래서 몇 개부터 환전하는데요? 500개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3개 있더라고. 네, 그리고 끊었어요. 백신강님, 흐르는 강물님 감사합니다. 예. 그랬던 먼 옛날이 생각나네요. 그동안 안 들려서? 아니, 내가 딱 5일 방송 안 한 거야. 5일 엄밀하게 따지면 딱 5일 방송 안 하고 일주일 방송 신 건데 막 죽는 신용을 그냥. 온나라 살고파님 감사합니다. 아니 막 얘기는 막 내가 10일을 쉬었다는 동 내가 10일 무슨 내가 어이가 없어. 내가 진짜 8월 4일 아침까지 내가 방송하다가 가가지고 내가 10일날 켰으니까 내가 정확히 방송하는 건 6일밖에 안 돼. 6일. 진짜 양권투님 감사합니다. 아주 내가 휴가 가면 따라올 기세야. 뭐 생방송으로 공개 방송 해주세요 이럴 기세야. 어서 들어오세요. 사실 감사한 일이죠. 예, 이게 참 별거 들을 것도 없는,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는 방송에 망치부인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 돌아와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당산동 아지매님, RRR 켈리님 감사합니다. 예, 어서오세요. 뭐라고요? 6일이 60일 같았음. 엄살. 쭈니 은희맘님 감사드립니다. 예, 보키니님 감사하고요. 더해피님 감사하고요. 작은 오빠야님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더 뽀사시 해줬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이거 화면 약간 어두워요. 지금 바깥이 좀 어두워갖고. 아스타님 감사드리고요. 중독된 사람들은 1분 1초도 길게 느껴짐. 그죠? 이 중독이 문제야. 이게 망치부인은 중독되면 해독제도 없어. 사실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망치부인이 일부러 방송을 가끔 이제 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한 번씩 끊어줘야지. 아니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맛있는 밥도 3번 이상 먹으면 맛이 없고 그리고 막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도 10번 이상은 못 보잖아요. 근데 막 망치부인 방송에 한번 빠지신 분들은 막 이렇게 하루 종일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다시 보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막 화장실 갈 때도 모바일 들고 가서 보시고 그러다 보면 질린단 말이야. 이게 너무 질리면 다시 너무 지겨워갖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천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막 계속 봐. 좌우지간. 예. 안 질릴 수가 있어. 나 솔직히 얘기했고 나는 말이에요. 나는 정말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근데 나는 솔직히 시끄러워서 못 듣겠어. 내 방송인데 진짜 나는 그 시청자들이 와갖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목소리 진짜 개 거슬려. 난 그 마음 절절하게 이해해. 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방송을 틀어놓을 수가 없다니까. 내 동생 내 머리를 하러 갔는데 얘가 내 방송을 틀어놓은 거야. 야 너무 시끄럽다. 꺽꺽대다 저거 좀 꺼라 했더니 너님이시거든요. 나쁜 기집애. 나한테 반말이야. 네. 그래서 나도 이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사실은 정말 소리를 줄이고 싶은데 이게 목소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나오나 몰라. 정말 미안해. 근데 또 이 목소리가 말이에요. 처음에 한 일주일은 듣기가 괴로워.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들어서 적응이 되잖아? 그럼 다른 방송이 안 들려. 내가 옛날에 적대복님, 양양구입니다. 님 감사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제 학원 강사할 때 애들이 막 그런 거야.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정신이 없어요. 귀가 울려요. 막 그래. 처음에.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쯤 지나면 다른 선생님들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왜냐면 원래 이 소리라는 게 귀가 소리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좋은 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나쁜 음악을 못 들어. 나쁜 스피커를 마찬가지로 이게 큰 소리에 적응이 된 사람은 계속 큰 소리로 들어야 돼. 볼륨도 그렇잖아요. 음악 볼륨도. 그래가지고 이게 내 목소리에 일단 적응이 되면 나머지 이렇게 좀 우아한 소리는 적응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어. 좀 미안하게 생각해. 예, 우리 야생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독에 조심하세요. 예, 사실 이게 망치 부인에 중독되신 분들 옛날에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왔었잖아. 어떤 아줌마가 지금도 있을까? 어떤 아줌마가 낮 2시에 내가 생방송을 시작하려는데 누가 띵동 눌러서 문을 열었더니 저기 와서 가만히 나 쳐다보는 거야. 누구세요? 했더니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요. 이러는 거야. 네? 했더니 만두 10개를 들고 그게 2012년 사건이었나? 만두 10개를 들고 11년 사건이었나? 2011년 10월 11일이었나? 10월 10일 날 만두 10개를 들고 하여튼 찾아왔었어. 나랑 2시에 만나기로 했다는 거야. 난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내가. 예, 아미산 하늘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망치 부인은 혼자 나오잖아. 망치 부인 혼자 나오고 혼자 보시는 분들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말 안 걸면 자기랑 나랑 1대1 대화하는 줄 알아. 채팅창에다 막 내가 자기가 한 말에 반응 없다고 막 신경질 낸다? 야 나는 지금 1000명 2000명을 같이 보고 있어. 2000명이 떠든데 네가 얘기한 걸 내가 어떻게 골라보냐. 내가 무슨 마법사냐? 막 자기 말에 반응 안 했다고 막 신경질 내고 야! 나 진짜 너무 괴로워. 십십 만두사변의 날이었죠? 예.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어. 그게 또 생방송으로 다 나간 거 아니야. 시끄럽긴 하지. 나도 그래. 잊지 말라 416님, 오리나무님, 애터미 사랑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때 왜 놀랬냐면 내가 맨날 고기만두 5개, 김치만두 5개를 샀거든. 가마봉 만두로 해서 이게 5개를 사는 모습을 내가 방송에서 몇 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딱 그렇게 사갖고 온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웠다고. 예, 소나무님 감사합니다. 예. 맞아. 어저께 내가 이제 왜 다이어트 하는지는 알잖아요. 내가 이제 그 뇌혈관이 막혀간다라는 그 뭐라 그러나 진단을 받고 우리 딸이 막 펑펑 울면서 아니야. 그래서 이제 딸이랑 남편이 무조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작년 10월이었는데 계속 버티다가 올 3월 달에 막 울면서 우리 딸이 엄마는 시청자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삭발도 해놓고 왜 딸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 빼는 건 안 하냐고 막 울고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살 뺐잖아. 근데 다이어트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이 이번에 기말고사에서 기말고사에서 50등이 되면 내가 다이어트를 포기한다 그랬거든. 근데 그게 안 됐잖아. 이렇게 된 이상 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노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방학이잖아. 방학인데
우리 딸도 이제 좀 까칠해졌고, 우리 조카도 막 날 너무 괴롭히고 있고, 꿈꾸는 똥자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낮 시간에 들어와갖고 난동 피우는 젊은 벗들을 보면, 중고생이 많아.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가 개학이야. 다음 주가 개학이라서, 다음 주가 개학이라서 이 친구들이 이제 괴로운 거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어린 시절에 그랬어. 나도 어린 시절에 괜히 그 개학 때가 되면 엄마랑 싸우고, 막 동생이랑 싸우고, 엄마한테 짜증내고 동생이랑 싸우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 그리고 왜 그 일요일 저녁, 일요일 낮에까지는 괜찮은데 일요일 오후 3시쯤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잖아. 내일은 월요일이다, 출근한 날이다, 이런 거. 멋있는 애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토요일 밤이 싫다더만, 토요일 밤이 지나면 일요일이고 일요일이 지나면 월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월요일 밤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특히 내가 방송을 가을 허수아비님 감사합니다. 내가 방송을 여기서 이제 8년째잖아요. 내가 여기서 방송을 8년 해보니까 우리 어린 벗들이 가장 거칠어지는 때가 이번 주야. 개학 전주. 개학 전주에 벗들이 제일 거칠어져. 자, 그래서 이제 이 방학이 끝나가고 있다. 근데 나는 너무 좋아. 방학이 끝나서 너무 좋아. 늘 웃는상님, 길차자님 감사합니다. 신랑이 가을허수아비님 좀 아까 별풍선 쐈지. 가을허수아비님 갔나? 응, 별풍선만 쏘고 보통 가는데. 예, 간초수장님 감사하고요. 아니 근데 이제 신랑이 아침에 밥을 못 주고 나가요. 딸내미가 늦게 일어나니까 밥을 못 주고 그냥 나가. 그러면 이제 내가 딸내미한테 점심을 챙겨줘야 되는 거야. 점심 방학 때는. 근데 이 딸이 내가 해주는 건 아무것도 안 먹어. 내가 해주는 거는 내가 뭐 해줄까? 그럼 싫다고 그래. 절대 싫대. 그래놓고 이제 자기 안 먹고 싶대. 계속 또 썼어? 가을허수아비님 계셨구나. 작은 오빠님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가을허수아비님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예, 작은 오빠님 감사합니다. 그만 일 보세요. 바쁘실 텐데. 예, 이제 그 방송 때 들어와서 감실합니다. 내가 어디 딴 데 돌아다니지 않고 방송 열심히 하고 있나? 예, 하여튼. 근데 이제 신랑이 나가고 나면 딸이 점심 내가 뭐 챙겨준다 그러면 안 먹겠다고 계속 버텨. 천안 댕기동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딱 방송 시작하면 전화기를 돌리는 거야. 피자, 치킨, 햄버거. 막 근데 그게 여드름에 안 좋아요. 비파네임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름기 있고 이런 인스턴트 식품이 그 여드름에 참 안 좋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먹지 말라고, 여드름 나서 안 된다고, 그럼 자기 배 안 고프다고 버텨.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송은 시작을 했는데, 방송 시작한 다음에 꼭 이놈의 지지배가 전화기를 돌려가지고 이제 그 피자, 햄버거, 치킨을 사 먹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어저께 낮부터 안 된다고, 이제 시켜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버텼어. 근데 오늘은 이제 신랑이 와가지고, 야, 그래서 이제 우리 딸한테 우동 사다 놓은 거 있으니까 우동 끓여 먹어라. 네가 끓여 먹어라 했더니 지가 우동을 끓여 먹었어, 어저께는. 오늘 아침에는 아빠가 아침을 챙겨주고 나갔어요. 어느새 여러분님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집 두 마리 이제 마른 인간이 문제야. 이 두 마른 인간들이, 평상시에 내가 막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아니, 둘이 딱 그래. 내가 먹고 싶은 걸 그 마른 인간들은 절대 안 먹고 싶어 해. 그 양김씨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절대 안 먹고 싶어 하면서, 아주 비협조적으로 나와. 그러면서, 어저께 밤에도 신랑이랑 딸이 밤늦게, 딸은 학원 갔다 오고 신랑은 일하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 밤에 이 인간들이 치킨을 데워 먹는 거야. 치킨을 데워 먹다가 뭐라는 줄 알아? 야, 좀 모자라다. 우리 라면을 끓여 먹을까? 라면까지 끓여 먹는 거야. 치킨에 라면을 그 밤 10시에. 이건 나에 대한 고문이야. 나더러 막 먹고 싶어 죽으라는 거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신랑은 후루룩 다 먹어버렸어. 근데 이제 딸이 이제 그 치킨에 라면을 먹으면서 콜라를 갖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돼. 여드름 나. 그러면서 안 준다 그랬어. 그때 우리 딸이
라면 한 입 줄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바로 가서 저기 갖고 왔잖아. 콜라 갖다 줬어. 딸이 라면 한 입 준다 그래가지고 콜라 갖다 줬다. 근데 한 입인데 왜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고 다 먹었어 한 입을. 그때 우리 딸이 쳐다보는 거야. 한 입 먹었어. 그러면서 이제 딱 누워가지고 배를 막 만지고 있었더니 딸이 자 이제 여드름 나니까 그 루이보스티를 타와 이러는 거야. 그냥 야 라면도 다 먹었는데 내가 왜 차를 타오냐 그랬어. 근데 우리 딸이 그럼 다음엔 안 준다 그러잖아. 그래서 쪼르륵 가가지고 차를 타다 줬어. 그래갖고 내 스스로 너무 비참한 거야. 내가 이놈 기집애가 날 너무 잘하는 거지. 엄마 콜라 갖고 와서 안 돼 여드름 나. 라면 한 입 줄게. 자 이제 루이보스티 타다 줘. 내가 라면도 다 먹었는데 내가 미쳤다고 차를 타오냐? 그럼 다음엔 안 준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진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해. 내가 늘 얘기하잖아. 먹고 싶은 게 그게 살이 찌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주문을 하나 생각해냈어. 이게 막 우리 딸이 뭘 먹을 때 치킨이나 라면이나 햄버거를 먹을 때 옆에서 저거 먹으면 느끼해 막 이러면서 왜 그 가장 안 좋은 기억 있잖아. 햄버거나 라면이나 뭘 먹었을 때 가장 안 좋았던 기억을 막 떠올리면서 나쁜 냄새가 날 거야 막 이런 주문을 외우는 게 1차 방어선. 근데 도저히 안 되고 몰래 한 젓가락 집어 먹었다 내지는 얻어 먹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주문이야.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떡하지 그런 생각 있잖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막 하잖아요. 배가 너무 불러 너무 많이 먹었어 이러면 살이 빠져. 살이 안 쪄. 모자라 더 먹고 싶어 그러면 살이 쪄. 내 진짜 해본 거라니까. 어저께 내가 딸내미 라면 한 젓가락 뺏어 먹고도 어저께 하고 오늘하고 500g 아니야 500g 빠졌어. 500g. 그게 매일 똑같은 상황에서 몸무게를 재는 건데 500g이 빠졌다는 얘기 뭐야. 어저께 너무 많이 먹었어 생각하니까 500g이 빠지더라고. 그리고 오늘 점심은 뭐 먹었냐면 고추 참치가 두 종류가 있었어. 이렇게 큰 참치 작은 참치. 근데 내가 이 작은 참치를 먹을 것이냐 큰 참치를 먹을 것인가 막 고민하다가 그냥 큰 참치를 질렀잖아. 340칼로리 340칼로리의 큰 참치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파프리카를 한 상자를 먹었지. 너무 배가 불러. 막 신문을 보면서 막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막 먹었더니 어느새 한 상자를 다 먹었다고. 원래 반 상자만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배 많이 먹었어. 많이 먹고 지금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즘에 너무 바빠. 내가 너무 바쁜 이유가 우리 집이 이제 막 이 아파트가 지어진 게 16년인데 우리가 쌍용 아파트 살아요. 근데 이 쌍용 아파트가 옛날에 16년 전에 지어지던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때 막 사람들이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막 하는 거야. 그게 이제 98년 이 정도였을 거 아니야. 98년쯤에 이제 이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이 내부 인테리어를 그냥 생으로 다 걷어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는 게 유행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가 내부 기자재가 굉장히 안 좋은 거야. 뭐 이렇게 거실장이라든가 뭐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다들 그냥 인테리어 하는 분위기,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야, 새 집을. 근데 우리가 여기 이사 올 때는 한 6년 된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아니구나, 5년 된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우리가 들어온 집은 그냥 옛날식이었어. 옛날식 그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은 그대로. 근데 이제 우리가 들어올 때 5년밖에 안 됐다고 목욕탕을 안 고친 거야. 목욕탕을 안 고치고 들어왔더니 이게 한 16년 되니까 목욕탕이 무너지는 거 있죠. 일단 그 막 샤워기가 깨졌는데 샤워기 그래서 요 물 나오는 그것만 갈아 끼면 되는데 이게 옛날식이라서 갈 수가 없어. 갈아 끼울 수가 없는 거야. 전체 수조를 다 바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물이 잘 안 내려가. 물도 잘 안 내려가. 옛날에 물이 좀 잘 내려가는데 물이 잘 안 내려가고, 그리고 변기를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약간 시멘트 비슷한 하얀색 석고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잖아.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상한 게 이 봄에 신랑이 선거운동을 하러 3월 달에 나갔잖아. 신랑이 선거운동하러 나가고 나서 한 달쯤 지난 다음부터
뭐 내가 뭐 어쨌다고. 진짜 이상하대. 진짜 딱 한 달, 신랑이 나가고 4월달부터 여기저기가 고장나는 거야. 여기저기가 막 무너져 내리는데, 저기 뭐야, 샤워기도 깨졌지. 그 다음에 이 싱크대도 막 호수가 찢어져가지고 막 물이 넘치지. 그리고 변기, 아니 뭐지, 그 세면기가 물이 잘 안 내려가지. 그래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이 막 새, 이제 그 샤워기에서 물이 막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데 양옆으로 물이 막 새. 어때? 저 목욕하면서 목욕탕 청소도 하고 좋지. 그래서 쓰고 있었어. 근데 그리고 이제 변기만 멀쩡하면 된다. 근데 변기가 이제 막 이게 회가 백색 시멘트가 막 깨지면서 이게 막 이렇게 덜렁덜렁 그러는 거야. 아니야! 똥을 쌀 수가 없는 거야, 안정적으로. 똥을 쌀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신랑한테 아무래도 여기 집을 좀 고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만 내가 목욕탕이 지금 다 망가졌다. 그래서 고쳐야 된다 그랬더니 목욕탕이 그렇게 급하면 목욕탕을 먼저 고쳤어야지. 왜 레일을 샀냐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불안해갖고. 그리고 내가 이게 뭐지? 이게 변기 고장난 거 한 달도 안 됐어. 레일을 산 건 5월달이었고. 순간 말이 딱 막혔지. 근데 그때 불타는 순발력으로 이렇게 딱 받아친 거야. 레일은 할부가 되고 화장실은 할부가 안 되잖아. 딱 그랬더니 신랑이 휴 그러고 나갔어. 그래갖고 이제 빚을 얻어서 이제 빚을 고치기로 한 거야. 체중이 무거워서 변기가. 야, 내가 더 뚱뚱할 땐 안 고장났단 말이야. 변기 깨진 거 한 달밖에 안 돼. 아니 북한 인권 문제는 박근혜한테 가서 물어봐. 왜 나한테 와서 지랄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이 한숨만 푹푹 쉬고 내가 이제 드디어 집을 고치려고 돌아다니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파트가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인테리어들을 많이 이제 리모델링을 다 하는 분위기예요. 리모델링을 다 하는 분위기라 여기 인테리어 업체가 여러 개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그냥 왜 내가 그랬잖아. 육감적으로 거기가 제일 좋은 거. 육감적으로 거기가 딱 맞아 나한테. 그럼 거기 가서 나는 그냥 한 군데에서 고른단 말이야. 여러 군데 돌아다니지 않고. 내가 딱 견적을 뽑아왔는데 우리 신랑이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라는 거야. 돌아다녀 보니까 가격은 다 비슷해. 웃기는 건 뭐냐면 총액은 다 비슷해. 총액은 다 비슷한데 세부 가격은 다 틀려. 그게 결국은 세부 가격이라는 거는 세부 가격은 어쨌거나 총액은 다 비슷하게 맞추는 거더라고. 그렇더라고요. 다 비슷해. 가격이 총액은 다 비슷하고, 세부 가격들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합을 그러면서 중요한 건 자꾸 면담을 하면서, 재료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중에 가장 저렴하지만 효과적인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거 조합을 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집에다 이제 맡겨야지. 화장실이 180 정도 해요? 아이씨, 저기 500이라 그랬는데. 화장실 2개를 바꾸는데, 어느 집은 500, 어디는 300, 아니야, 어디는 400, 2개 합쳐서 400, 어디는 380, 그렇더라고요. 500이면 비싸다. 그렇구나. 지존이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목욕탕도 타일 같은데, 나는 이제 이 새치 염색을 하는데, 이 새치 염색한 물이 빠져요. 머리를 감으면. 물에 의해서 머리 염색한 물이 타일 바닥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떼탄 것처럼 만들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지존이당님 제가 고맙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세면기도 중국산 세면기는 이게 염색물이 든다는 거야. 염색한 머리 이렇게 머리 감으면 이게 염색물이 튄대. 그리고 그게 안 지워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꼭 국산 독일을 써야 된다 그러고. 예. 화장실 2개 고치는데 4,500인데 한 개에 4,500? 그 너무 비싸지. 미쳤냐? 무슨 금 수도꼭지도 아냐? 4,500이야. 총액 4,500으로 도배장판, 목욕탕까지 다 해야 되는데.
두 개를 골라서 그러니까 안방 화장실, 거실 화장실을 같이. 그리고 또 쪽팔리는 게 뭐냐면 옛날에 막 우리 손님들이 많이 우리 집에 오셨었잖아. 막 의원님들도 오시고 막 우리 그 초청 수다방 하면 오시는데 우리 목욕탕이 막 너무나 심란해가지고 목욕탕이 막 무너져 내리니까 그 손님들을 더 이상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야. 초청을 할 수 없는 거야. 예. 아니야. 목욕탕만 500달러더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 아니, 난 이쁜 것보다 실용적인 거야. 이쁜 것보다 실용적인 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집을 딱 팔아버리면 이 집을 들어와서 살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맞게 비싼 걸로 고치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야 되니까, 이사를 못 가니까 안 팔려. 집이 8년째 안 팔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비용을 이제 저렴하게 뽑는 중이에요. 두 개에 480 정도 하는구나. 예, 개똥마미님 감사합니다. 좌지간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 그리고 막 이사업체도 집을 다 빼야 되니까 이사업체를 또 선정을 해야 되고, 이사 날 8월달 안에 이걸 또 끝내야 되니까. 왜냐면 9월달이 되면 막 추석 되고 이러는데 막 그때 추석 때 공사하고 그럴 순 없잖아. 직원들이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아주 바빠요 지금. 자, 내 고향 범일동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 방송도 준비해야 되지, 집 고치는 것도 준비해야 되지, 그러면서 딸내미 눈치도 봐야 되지. 너무 바빠, 너무 바빠. 그런데다 가끔 조카가 들어와서 날 괴롭히지. 오늘도 막 조카가 아침부터 나타났고, 이마! 그거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조카가 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거. 이모, 난 이모가 너무 좋아. 소름이 쫙쫙 끼쳐. 듣고 있냐? 우리 조카가 날 너무 좋아해. 그러면서 맨날 이모랑 같이 자고 싶대. 괴로워. 그러면서 내가 그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주면 이모는 날 안 좋아해 막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아니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면서 또 막,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막 인터넷으로 뒤지면서 이런 가격대는 얼마로 하는가 막 이걸 검색해야 되지. 그러면서 또 다른 창에서는 뉴스를 막 또 파악을 해야 되지. 오늘 방송은 뭘로 할 건가 정하면서 조카의 그 난동도 또 받아줘야 되지. 딸내미 눈치도 봐야 되지. 너무 바빴어 오늘. 그래가지고 아까 어떤 분 전화를 받으면서 어떤 목사님 전화를 받으면서 밥 먹으면서 전화 받았잖아. 존나 바빠. 근데 사실 바쁘다는 건 감사한 거야. 그죠? 예, 바쁘다는 거는 매우 감사한 거다. 비서를 돌아. 뭔 돈이 있어서 비서를 둬! 탐관오리 깨깽님 감사합니다. 내가 2인분을 먹기 때문에 비서를, 사실 내가 먹는 돈만 아껴도 비서를 둘 수가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이 먹잖아. 우리 동생이 맨날 하는 말, 언니는 먹는 것만 아껴도 집 2채는 샀어. 나는 그래.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 뭐 있어? 다 먹고 살라고 사는 거지? 이쁜 수아님 감사합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가벼운 이야기? 예, 우웅캬캬님 감사합니다. 이 광주 비엔날레 이야기. 광주 비엔날레의 어떤 그 화가가, 예, 홍성태 님인가? 예, 그 유명한 그 화가가 그림을, 자신의 예술품을 전시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허수아비고, 그 허수아비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가 이제 막 조정하고 있다. 이런 작품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나, 진행 측에서 비엔날레 주최 측이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온 거야. 바람과 함께 살림 감사합니다. 친절한 택시님도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가, 그거 사실 굉장한 신뢰잖아요. 굉장한 신뢰야. 비엔날레에 출품된 작품을 갖다가 그거를 변경하라고 요구한다는 건 굉장히 무지한, 아주 무식한 요구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그 허수아비를 닭으로 교체했어. 허수아비를 닭으로 교체를 했더니 그 주최 측에서 이거는 전시할 수가 없다 이런 거야. 보류를 해버렸다는 거야.
바삭한 탕수육님 장난감 선물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닭으로 교체를 했다고 전시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게 옛날에 유신시대나 전두환 시대나 옛날에 무슨 일제시대나 이런 때인 거지. 무슨 예술작품을 검열을 해가지고 게시를 못하게 하냐고. 이쁜 수아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새누리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육실을 할 놈 노가다 노가리 이러면서 지네들 연극했잖아. 표현의 자유라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육실할 놈이라는 동 노가리라는 동 온갖 모욕을 다 해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의 자유라고 지랄 연병을 해놓고 아니 허수아비가 뭐 그렇게 대단한 신뢰하고 모욕이라고 그걸 고치라고 지랄을 해. 잠깐만요. 우리 딸한테 매우 심각한 카톡이었어요. 봉사활동 나와서 화장실 청소 갔는데 변기에 누가 똥 싸고 물 안 내리고 갔대.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어떡하지? 네. 답장을 이렇게 보냈어. 인피니트를 생각해. 이건 뭐냐? 첫 번째, 얘가 인피니트를 생각해서 기분이 좋아지면 다행이고, 기분이 안 좋아지면 인피니트에 대해서 늘 딱 연상이 될 거 아니야. 똥으로 찬 화장실 봐, 인피니트. 왜냐면 요즘에 얘가 인피니트 프로그램을 계속 찾아서 봐. 나는 소년탐정 김전일 봐야 되는데, 막 인피니트 특집 이런 거 막 찾아보느라고. 어쨌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딱 연상시켜버리면 앞으로 인피니트 프로를 안 볼 수도 있어. 근데 우리 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내 남자친구들이 모니터 안에 있을 때 기뻐해. 그 말 의미심장해. 자신의 남친이 모니터 안에 있을 때 고마워해라. 그렇잖아. 유명 인사들 내 남친은 모니터 안에만 있어요. 바깥으로 나오면 실물이잖아. 근데 모니터 안에 있는 남자친구 좋아하는 건 안전하다는 얘기잖아. 하여튼 우리 딸이 나보다 항상 한수위야. 장모님 이리와 죽어. 이때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 그래서 이제 이래가지고 닭으로 변경한 작품을 철거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광주 비엔날레 다른 예술품들 광주 비엔날레에 출품됐던 예술품들을 지금 다 빼고 있다는 거예요. 다 빼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광주가 한 10년 사이에 이상해졌어. 광주가요. 한 10년 사이에 아주 이상해졌어. 아니 그래서 그 작품을 철거했다니까? 닭을 만들었다 해서 출품 보류를 시켜서 다른 예술가들도 작품을 철거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광주 비엔날레가 20년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광주가요. 왜 지난번에 왜 이상한 판사 있었잖아. 향판이라 그래가지고 뇌물 먹고 이상한 판결해줬던 그 광주 판사 이야기. 그것도 그랬지. 그 다음에 광주의 관공서들이 하여튼 이상한 반응을 보여. 지난번에도 그 삽 철거한 거 그것도 광주 비엔날레 아니었어? 지난번에 왜 그 이명박의 삽을 쫙 설치를 했는데 그거 빼라 그랬던 것도 광주 비엔날레 아니에요? 그것도 맞죠? 그때도 광주 비엔날레였죠. 황제노역 판사 그때도 그 삽을 설치한 거였는데 삽 설치한 거를 바꾸라고 막 그런 거야. 그때도 광주였어. 비엔날레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때 광주였어.
그게 내가 광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요 광주였죠 그거. 그 광주야. 지금 광주의 공무원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 특히 나라에서 뭐가 나라에 국비 지원받아서 뭐 하는 사람들이 옛날엔 안 그랬어요. 전두환 때도 되게 당당했던 사람들이 이명박 박근혜 들어선 다음에 광주의 공무원들이 알아서 기어. 알아서 기고 그러면서 지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실 광주 비엔날레는 세계적인 세계적인 전시회인데 그런 허수아비를 올려놨다고 그거를 내려라. 닭이라고 치워라. 이거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광주 그 비엔날레 주최 측이 알아서 기는 거야. 신조대엽님 감사하고요. 광주시장이 준비하는 거야? 그거 아닐걸요? 광주 비엔날레는요 광주 비엔날레 주최 측이 따로 있어. 단체가 따로 있는 거야. 알아서 기면서 너무나 이 박근혜 눈치를 보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돼. 1909년 5.18 기념문화센터에 전시된 김병택 작가의 삽질공화국 작품사진, 광주시와 국정원 등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이 도배된 이 작품의 철거를 요구해서 물의를 빚었다. 2009년에 광주시에서 이랬구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내가 얼마나 웃겼냐 하면 사실 광주시에 들어가면 광주의 5.18 같은 경우에는 공식 영상 기록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궁금한 거 광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5.18에 관한 기록 영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주의 역사 들어가면 5.18 항쟁의 기록 그래서 푸른 눈의 목격자라든가 과거에 만들어졌던 그런 광주 동영상 등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광주시에 지난 이명박 때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없어요 지금. 광주가 왜 이렇게 됐어? 없다니까요. 가서 찾아봐요. 없어요. 공식적으로 아니 가령 우리가 5.18 같은 때 5.18에 대해서 광주는 뭐 폭동이다 이런 미친 새끼들 있잖아. 그러면 그럴 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자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로 광주 항쟁의 역사적 의미, 국제적 평가, 유엔에서 왜 광주를 유엔 기록물로 지정했는가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공개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다 치워버렸어. 일본 작가들도 세월 5월 못 걸면 비엔날레 불참할 수도 있다. 일본 작가들보다도 못한 거야 지금 광주 공무원들이. 재밌고 알차게님 행복송이님 감사합니다. 뭘 치워? 아니 주최 측이 그거 전시를 보류했다니까요. 예, 뉴스에 나온 거 못 들었어? 광주 비엔날레 주최 측에서 그 닭으로 바꿔놨다고 박정희가 닭으로 허수아비 놀이하는 거 그거 치우라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지금 광주 비엔날레 출품작들을 철수하고 있대요 예술가들이. 대두열통님 삼남매 엄마님 감사합니다. 지금 광주가요 광주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언제부터냐면 그게 2008년인가? 내 기억에 2008년인가 9년인가 광주 도청 뽀갤 때 광주 도청을 뽀갰잖아. 옛날에 그게 도청 건물에서 마지막 항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전국의 시민들이 그 광주 도청을 기념관으로 만들라 그랬어. 5.18 항쟁 기념관으로. 그런데 그걸 광주에 그 누구였니? 그 국회의원 박 누구였지? 박주선인가? 광주 국회의원이 협작해줘가지고요 광주 도청 건물 허물었어. 광주 도청 건물 허물면서 광주의 역사를 지워버렸다니까. 옛날에 금남로가 제일 번화가였는데 지금 광주에 가보면요 금남로는 완전히 죽었어. 그리고 이제 새로 다른 그 뭐지 시청 앞으로 다른 도로가 더 발달된 번화가가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금남로도 거의 죽여버리고 그리고 도청 건물도 부셔버리고 예 그러면서 광주의 역사를 지운 거야. 그러면서 가령 광주 민주화공원 그럼 어디가 나와야 되겠어? 광주 망월동 묘역이 나와야 되잖아.
광주 민주화공원은 시내에 있는 전혀 다른 공원이야. 그냥 막 대리석이나 이런 걸로 꾸민 그냥 공원이고, 망월동 묘역은 광주 그 시내 외곽에 변두리에 그냥 내팽개쳐져 있는 거야. 아니, 광주 민주공원을 만들 거면 망월동 묘역에 만들거나 아니면 금남로에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광주가 보니까 광주 그 공원 만들어 놓은 데가, 광주 민주화공원 만든 데가 그게 광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그러니까 옛날에 상무지구라 그래서 거기 옛날에 군부대가 있었대. 근데 군부대를 빼면서 거기 그 지역을 재개발한 거야. 그래갖고 비싼 민영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다 민주화공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파트 사람들 와서 즐기는 공간이지 전혀 역사적인 전통이 없는 거야. 역사적인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를 지웠다니까. 광주가 옛날에 그 도청 건물을 부시면서 역사를 지웠어. 지금 광주의 역사를 지운 거야. 제가 옛날에 대구에 가서요, 대구에 가서 그 한일극장 앞이라는 데에서 방송을 했잖아. 2012년에 대구에서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방송하고, 그 다음에 부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방송하고, 그리고 잡혀갔잖아. 그때 막 대구에서 막 수백 명이 와가지고 울타리를 쳐주는 바람에 거기가 바람이 굉장히 불더라고. 엄청 바람이 부는데 갑자기 한참 방송하는데 따뜻한 거야. 그래서 이제 바람이 안 부나 보다 그러고 둘러보니까 수백 명이 이렇게 감싸고 서가지고 바람을 막아주고 있더라고. 대구 시민들이. 그래갖고 내가 그때 너무 놀랬어. 도리어 광주나 전주 갔을 때 완전 천대받고, 전주 갔을 때는 완전 싸늘했다니까. 전북대 앞에서 방송하는데요, 전북대생 중에 날 알아본 사람도 없고 나더러 비키려는 거야. 자기네들 무슨 락밴드 공연해야 된다고. 그리고 광주 갔는데 광주에서도 별로 사람들 반응이 안 좋았어. 싸늘했어. 근데 도리어 대구를 갔는데 대구에 수백 명이 똘똘 감싸면서 망치 부인을 지켜라, 막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부산을 갔더니 부산은 2,000명 왔잖아. 부산 롯데백화점 앞에 2,000명. 안경 낀 화원이 그거 유동인구를 다 찍었잖아요. 그게 2,000명이었어. 2,000명. 거기가 되게 넓어. 그런데 하여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광주 롯데백화점 앞이 노무현 대통령 연설했다는 데라더만. 나는 그걸 몰랐어. 꺄운 고마워요님, 맞아요. 내가 일베를 고소했잖아. 일베를 고소했는데 일베에서 어떤 애가 그 댓글 단 애가 잡혔나봐. 광주 애래. 광주 20대래. 나한테 일베에서 악플 단 애가 광주 사는 20대래.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미 뭐 호남은 어떤 뭐 민주적인 의식이 뛰어나고 그거 아닌 것 같아. 뭐 호남 사람들은 정치의식이 뛰어나다, 그거 옛날 말인 것 같다고. 옛날 말인 것 같고, 이번에 뭐 순천에서 이정현 되는 거 봐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대구의 한일극장 앞에서 내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압력을 넣은 거지. 그러니까 한일극장 그 직원들이 나와서 사유지니까 나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딱 길에 서서 했잖아. 지네 그 건물 사유 공간에서 벗어나서 찻길에 내려서서 방송을 했다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거기 앉아서 구경해도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그 한일극장 앞에 있고 나는 길에 내려와서 방송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한일극장이 옛날에 대구의 민주화운동의 성지였다는 거야. 대구 한일극장 앞이요, 옛날에 민주화운동의 성지였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대구의 한일극장 앞이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 민주화운동 하다가 사람들 막 잡혀가고 그러던 데라는 거야. 거기가 엄청난 막 폭력 진압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었대. 근데 그 대구 한일극장 앞이 그런 데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구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지워버린 거야.
그리고 부마항쟁이라는 것도 사실 부산 마산 지역 지금 완전 뭐라 그러나 한나라당의 압승 지역이었잖아요. 부마 지역이 부산 마산 지역이. 근데 사실은 이 부산 마산이 옛날에 광주 못지않은 민주화 운동의 성지였던 거야. 그 대구, 광주, 부산, 마산 이런 대도시가 굉장히 민주화 운동의 성지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구에서 그 인혁당 사건 때 대구의 민주화 운동 세력이 완전히 섬멸당했대. 인혁당 사건 때 대구의 민주화 운동 세력들 조직 사건 터져가지고 다 잡아놓고 그래서 씨를 말려버린 거야. 그리고 지금은 광주의 역사를 지우고 있고 부산 마산도 옛날에는 거기가 민주화 운동의 성지였는데 그 부마항쟁이 광주항쟁만큼 유명했던 거야. 그리고 부마항쟁 때문에 부산 마산에서 광주만큼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던 그만큼 강하게 싸웠던 데인데 김영삼이 신한국당에 투항하면서 90년대 이후로 부산 마산 지역의 민주화 운동이 이제 가라앉아 버렸던 거죠. 그러다가 그걸 부활시킨 게 누구야? 92, 3년에 가라앉아 버린 부산 마산 지역의 민주화 세력을 노무현 대통령이 부활시킨 거야. 부산 출마하고 그러면서 부산의 40%의 민주화 세력을 다시 깨운 거예요. 옛날에 부산이 김영삼이 그 부산 마산 지역을 근거로 해서 김영삼이 그 야당을 움직였기 때문에 광주는 김대중의 근거지였고 부산은 김영삼의 근거지였다고. 그래서 거기 민주화운동 세력이 많았는데 이제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김영삼이 대통령 되고 10년 동안 민주화운동이 사라진 거지.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부활시킨 거야. 복구한 거야. 그래서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이제 되살아나가지고 지금은 부산 지역에 40%까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효과인 거야. 근데 지금 광주는 이번에 광주 비엔날레 문제 단순히 공무원들의 문제인가? 여러분 이번에 이 진도 팽목항 진도 앞바다에 이 해경들 봐봐. 지금 호남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굉장히 심각해. 목포시에 사는 내가 아는 시청자가 있는데 목포시 공무원들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이 진도에 있었던 해경으로서 자기 역할을 안 한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광주의 향판이라는 그 판사 문제 있었잖아. 그리고 이번에 광주 비엔날레.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의 공무원들이 보니까 가장 수준 떨어지는 사람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이 광주 공무원으로 가 있는 건지 조사를 좀 해봐야 돼. 아니 어떻게 광주에서 광주 비엔날레에서 뭘 빼라 말아야 광주의 문제는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의 민주당의 문제는 박지원 공천의 문제라고 봐. 그 지역이 광주 전남 지역이 그 호남 민주당 의원들이요. 너무나 무능력한 사람들이 거기 공천을 너무 많이 줬어. 그러면서 솔직히 이 광주 호남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별로 다르지도 않아. 전남의 어떤 의원은 일본 그 자위대 창설 기념식에 끝까지 가서 앉아 있었다니까? 열린우리당으로 당선됐던 그 광주, 전라남도의 무슨 열린우리당 의원인데 나이 많은 사람이야. 일본 자위대 기념 창설식 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어. 그 뒤에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호남 지역의 민주당,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그 좀 별로 안 좋은 후보들이 거길 많이 간 거야. 그러니까 당 실세, 박지원 같은 힘센 의원들이 자기 입김으로 호남 지역에서 뭐 박지원이나 천정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다가 공천권을 행사한 거야.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별로 이렇게 유능하지 않은 정치인들한테 공천을 받는데 수도권에 나오면 떨어질 사람들이 호남에 공천을 받았다고. 그래서 늘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못 나올 만한 사람이 안전빵으로 권력에 줄대갖고 민주당 내 힘센 사람한테 줄대서 호남에서 공천받고 거기서 자기네들은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없어. 오로지 자기한테 공천 줄 사람한테만 충성을 개인적으로 맹세하는 그런 식의 정치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주 호남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민주당 안 되겠다 결론을 내린 거야.
광주 호남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민주당 쪽 사람 안 찍어준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번 지방선거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 이번 지방선거 때 여기가 이제 어디까지가 호남이냐 하면 여기까지가 호남이야. 이게 호남인데 여기 보면 이게 회색이잖아. 전북은 거의 무소속이야. 전북은 거의 무소속이고 전남도 절반이 무소속이야. 그게 이제 광주 전남이 그 무소속으로 많이 바뀌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국회의원 빨간 점이 하나 생긴 거 아니야. 이정현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광주 전남 지역이 그러니까 소위 호남 전남북과 광주 지역이 광주 호남 지역이 이번에 민주당이 이제 공천을 해도 무조건 민주당 찍던 시대는 지난 거야.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별로 안 좋은 후보들을 그냥 막 내리 꽂았어. 능력도 없고 탐욕스럽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막 꽂은 거야. 그 사람들이 임기 중에 뇌물 받고 비리에 연루되고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고 그러니까 광주 호남이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뭐 무소속을 뽑는 건 그래 민주당 후보들이 개혁적이지 않아서 찍었다. 안 찍었다. 그럴 수 있어. 그건 정말 선진적인 정치의식이야. 그러나 광주 비엔날레에서 그 정도의 게시물도 그 정도의 예술품도 전시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건 광주는 이미 박근혜의 시종이다. 박근혜의 종년 노릇하는 거지. 어떻게 광주 비엔날레에서 그 정도의 작품도 전시 못한다는 말이 나오냐고. 광주 비엔날레에서 어떻게 박정희가 닭 인형놀이 하는 정도의 예술품도 전시를 못하냐고. 광주가 박근혜 종년 종놈 동네야? 광주 시민들 뭐하고 있는 거야? 국제적인 망신이지. 그럴 거면 광주 비엔날레 하지 마. 예. 근데 지금 광주 분위기가 광주 서구는요. 새누리당이 나오면 될 수 있는 분위기야. 광주 서구가 그 소위 상무지구 재개발해가지고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거기 모인 거야. 광주에서도 그나마 좀 산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정현이 40% 이상 맞았었어요. 거기서 다음에 새누리당 의원 나올 수도 있어. 광주 서구에서. 그 이제 뭐 호남이 뭐 민주당이 무조건적인 호남의 지지를 받는다? 아니라고 봐. 서울에서도 이제 가령 내가 사는 동네가 도봉이잖아. 도봉구, 노원구, 강북이 옛날부터 야권 우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야당 우세 지역이야. 왜냐하면 여기 도봉, 노원, 강북이 옛날에는 호남 지역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 호남 지역 사람들이 많이 살거나 부산, 마산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래서 가난하지만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살았었어.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 이 지역에 대형 민영 아파트들이 들어선 거야. 그래서 특히 도봉 을 지역 거기에도 대형 비싼 민영 아파트들이 들어선 거야. 거기 옛날에 있었던 완전히 이렇게 판잣집들 싹 쓸어버리고 판잣집들 전부 다 쓸어버리고 다세대 주택 가난한 집들 전부 다 밀어버렸어. 지금 도봉동에 조금 남아있고요. 거의 다 밀었어요. 방학동 쪽은 싹 밀어서 거기 굉장히 비싼 고급 아파트가 들어선 거야. 그리고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창사동도 민영 아파트가 반 이상이고 다 평수가 커. 근데 이게 유권자의 심리가 30평 이상 되면 한나라당 찍어야 된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민영 아파트 30평대가 들었으면 그 지역은 한나라당 우세 지역이야. 그리고 이제 이 주민들의 원적지를 분석을 한 게 있어. 원적지를 분석을 했는데 여기 이제 이 도봉 노원 지역, 도봉 지역도 거의
그 경상도 지역, 경상도 출신들이 더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옛날에는 도봉, 강북, 노원이 옛날에는 뭐 야당 우세 지역이었는데 가령 이제 안철수 동네 있잖아. 안철수 동네는 거기가 이제 이번에 새로 수락지구에서 새로 개발된 아파트는 이제 민영이야. 근데 원래 이 노원 지역은 다수가 주공 아파트가 많았어요. 노태우때 개발된 주공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이야. 안철수 동네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야 거기. 그리고 이렇게 뭐지 임대 아파트들도 많고. 근데 그런 임대 아파트들이나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은 좀 의식이 좀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노회찬이 당선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노회찬 지역을 안철수가 들어왔다가 이번에 이제 말아먹은 거 아니야. 근데 하여튼 그 이제 노원 같은 경우에도 민영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어요. 수락지구가 생겨서 아마 거기도 다음번엔 쉽지 않을 거야. 그 지역이 이 수락지구가 들어서는 바람에 거기도 나중에 선거해보면 위험할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내가 이상해? 내가 지금 뭐 말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뭐 말을 잘못하고 있어? 얼음녹다님 내가 이상한다는 거 아니지? 내가 이상하다는 거 아니지? 그래서 이제는요 무조건 야당 지지하는 지역은 없어. 무조건 야당 지지하는 지역은 없어요. 특히 또 내가 이제 우리 동네를 분석을 잘했잖아. 내가 이 동네에서 선거를 열몇 번 해봤기 때문에 분석을 해봤는데 서민들이 많이 살고 정치의식이 있는 동네는요 투표하는 날 가보잖아? 사람이 없어. 투표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거기 지지율은 우리가 다 높은데 야당이 높은 지역인데 투표하는 사람이 없어. 이유를 물어보니까 꼭두 새벽에 일하러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느라고 대부분이 서비스직이라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고 투표를 못하는 거야. 투표는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도밖에 못하잖아. 보통 일반 선거는 6시까지밖에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투표를 못하는 분위기야 지금. 투표권이 보장이 안 돼. 막노동하거나 무슨 그걸 뭐라 그러니 도매시장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은 새벽 장사를 하잖아요. 새벽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새벽 장사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못 하는 거야. 벌써 그게 내가 8년 전? 2004년이었나? 2004년이었던 것 같아. 10년 전이네. 2004년 아니면 2008년인데 2004년 같다. 그때 내가 선거운동을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 지역이 원래 우리 지지표가 많이 나오는 동네였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씨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할 시간이 있어야 하지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야. 선거운동을 하는데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9시경이었어. 씨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할 시간 안에 집에 와야 투표를 할 거 아니야. 일반 투표는 6시까지밖에 못하고 재보궐만 6시에 하는 거거든요. 8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진짜 절대 빈자들은 투표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천구도 굉장히 야권표가 많이 나오고 야권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때 어떻게 했냐 투표소를 아주 멀리 설치하는 거야. 이 동네 사람이 바로 집 앞에 뭐 초등학교나 무슨 관리사무소나 있어. 동사무소나. 근데 옛날에 집 앞에서 투표했던 사람들더러 뭐 200~300m 걸어가서 200~300m 한참 걸어가서 어느 노인정에 가서 투표해라 이런 식으로 투표소를 멀리 놓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빨리 투표하고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아니 200~300m에서 1km씩 걸어가면 걸어가는 시간 몇 킬로까지 걸어가라 그런 거야. 그리고 이게 뭐야 일반 주택지역은요 투표소가 멀어요. 왜냐하면 단위 면적당 사는 인구수가 작아. 아파트는 단위 면적 같은 면적 안에 세로로 살잖아. 그러니까 아파트는 투표소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 멀어야 집에서 100m야.
집에서 100m, 200m 안에 있는데 금천이나 이런 그 아파트로 개발이 안 된 그런 일반 주택이 많은 지역은 투표소가 되게 멀리 있는 거야. 근데 그 멀리 있는 투표소를 더 멀리 빼는 거야. 투표를 못하게. 그리고 2층 이런 데다 투표소를 설치하는 거야. 그러면 장애인들은 못 가. 장애인들은 휠체어 타고 못 간다고. 그런 데다가 투표소를 설치해서 소위 가난한 서민들이 투표를 못하게끔 하고 있어. 그게 이명박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명박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투표소에 투표하러 가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지금 90년대 중반 이후로 가난한 사람들이 투표할 시간이 없어서 못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둘 만한 내용이다. 좌우지간 광주 비엔날레 문제에서, 그러니까 광주가 뭐 민주화 운동의 성지다. 그 얘기는 이제 지난 얘기라고 봐. 근데 얘네가 광주를 어떻게 변질시켰는지 알아요? 얘네가 광주를 변질시킨 방법이 뭔지 알아요? 광주에 5.18 유족들 있잖아. 광주에 5.18 유족들 모임이 굉장히 강했어. 그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 역할을 한 거야. 그런데 그 광주의 5.18 유족회를 가른 거야. 이간질을 시켜갖고 분열을 시켰어. 그래서 따로 움직이게끔 분열을 시켜서 광주의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광주의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의 힘을 분열시켜 버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분열된 게 한 10년 돼요. 그 다음에 도청 없애고 역사를 지우기를 한 거야. 그래서 오늘날 박근혜 비판도 못하는 광주가 돼버린 거야. 이제 광주 호남의 역사를 잃어버렸는데 광주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광주 시민들이 아마도 이제 광주 시민들 중에 일부는 새누리당을 찍어야 우리도 개발된다. 그러면은 새누리당 찍어주면 광주가 개발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게 있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박정희가 그러니까 그 4.19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이승만이 48년부터 60년까지 집권을 하다가 60년 3.15 부정선거를 일으켜서 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4.19 혁명을 일으키고 내쫓는단 말이야. 이승만을 내쫓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장면 내각이 들었잖아. 장면 내각이 들어서서 윤보선이 대통령하고 장면이 뭐 정치하던 그 시절에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막 여러 가지 개혁들이 벌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국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수립을 해. 그래서 IBRD라는 세계 개발 부흥은행인가 부흥개발은행인가라는 IBRD 찾아봐. IBRD라는 기관에다가 한반도를 개발할 계획을 세워달라 그래. 조언을 부탁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리서치를 요구한 거야. 그래서 개발 계획이 왔어. 그 내용이 뭐냐면 한반도는 지금 호남선하고 이 경부선 철도가 굉장히 잘 놓여져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로 연결망이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국토는 균형 개발해야 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니까 국토를 균형 개발하기 위해서 철도 호남선과 경부선 철도를 복선화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철도를 연결하는 가로 도로망을 연결해라. 그게 기본이었어.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이 경남 지역은 큰 배를 대기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도 앞바다 쪽은 큰 배를 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 진도 앞바다 쪽은 이 다도해잖아. 다도해의 문제는 뭐냐면 바닷속에 이 지형이 굉장히 높낮이가 심한 거야. 그래서 큰 배를 대면 자칫하면 좌초가 자꾸 일어나. 그래서 서해안에 끊임없는 좌초 사고가 나타나는 거야. 서해안부터 남해안 절반까지, 여수 순천 앞바다까지가 좌초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수심이 깊지 않고 물 밑에 있는 지형이 복잡하게 높낮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좌초 사고가 자꾸 나는 거라고. 그런데 요 부산 요게 뭐냐? 여수부터 동북 쪽으로는 여수부터 쭉 동쪽으로 포항까지 올라가는 그쪽은 수심이 깊어. 수심이 깊고 해양 지형이
바닷속 지형이 단순해. 그래서 여기는 큰 배를 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남동임해 공업지역이라는 데 들어봤잖아요. 남동임해 공업지대. 그 남동임해, 그러니까 부산, 마산, 울산 이 지역에다가 대규모 수출항을 건설하는, 대규모 수출항을 건설하고, 수출입을 할 수 있는 항구를 건설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호남의 인구가 전국에서 제일 높았어. 왜냐하면 이승만 때까지는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농촌 사회에서 쌀농사가 인구 부양 능력이 제일 좋았단 말이야. 근데 호남이 쌀농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호남 인구가 전국에서 인구 비율이 제일 높았어요. 인구 밀도가 제일 높았어. 인구 밀도라는 게 뭐냐면 단위 면적당 사는 사람 수야. 넓은 지역에 여러 명 흩어져 살면 밀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넓은 지역에 그 인구가 흩어져 살면 인구 밀도가 낮은 거야, 높은 거야? 그럴 땐 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 밀도가 낮은 거야. 넓은 지역에 인구가 흩어져 살면 이건 인구 밀도가 낮은 거야. 근데 인구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지역에 어떤 사람은 몇 명 안 사는데 여기는 빼곡히 살아. 그럼 여기는 인구 밀도가 높은 거야. 근데 그 당시에 호남이 인구 밀도가 높았어. 그리고 경상북도는 인구 밀도가 희박했어. 왜냐? 경상북도가 태백산맥이야. 태백산맥이 중심이야. 그래서 태백산맥이 옛날에 산적들 살고 호랑이 잡고 그랬던 데라고. 산세가 워낙 험하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인구 밀도가 되게 낮았어요. 영토는 넓은데, 면적은 넓은데 사는 인구수가 작았던 거야, 경북은. 근데 전남, 광주 지역은 인구 밀도가 되게 높았던 거야. 그래서 IBRD에서 어떻게 했냐면 부산, 마산 지역에 수출항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 광주, 호남 지역에다가 섬유 전자산업, 인구 밀도가 값싼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지역을 근거지로 노동자들이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에다가 이 섬유 전자산업을 유치하면 노동력이 풍부하니까 풍부한 노동력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키면서 국토가 균형 개발된다고 그렇게 알려준 거야. 그게 이제 이 외국인 IMF 산하의 IBRD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발전된 경제학자들, 도시개발학자들이 조언을 해준 거야. 그런데 그게 도착한 게 5월 초래요. 1961년 5월 초에 그 연구 보고서가 도착한 거야, 한국에. 그래서 검토 중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야. 그 검토 중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쿠데타가 일어나자 박정희가 그거를 딱 빼가지고 어떻게 했어? 가장 중요한 실수를 하는 거야, 거기서. 경북 지역은 인구가 희박해. 그 대신 자연환경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어. 거기는 관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광과 자연개발 쪽으로 개발을 했어야 됐어. 그리고 광주 호남 지역에 그 농토에다가 그냥 공장 지으면 됐다고. 그런데 어떻게 했다? 경북의 산을 깎고, 억지로 도시를 개발하고 거기에 섬유 전자산업을 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경부 가로도로를 놓을 수 있는 충분한 돈으로 몽땅 올빵을 해갖고 경부 고속도로를 놓은 거야. 서울에서 대전까지 일자로 가다가 갑자기 휘어서 구미로 가서 대구를 에돌아 울산으로 이렇게 부산까지 가는 S자형 도로를 놓는 거야. 거기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그러면서 국토를 불균형으로 발전을 시킨 거야. 국토의 불균형 발전. 그게 지금까지 문제야. 광주 전남 지역에 지금에 와서 어떻게 거기에 산업단지를 만드냐고. 그때 우리나라가 막 개발되던 그 시절에 그 지역에 섬유 전자산업을 놨다면 그러면 지금 광주 호남은 어쩌면 수도권만큼 잘 살 수 있는 지역인지도 몰라. 그런데 거기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돼버렸잖아. 그게 박정희 덕분이야. 그런데 거기서 박근혜 이정현 뽑아주잖아. 왜 벙어리냐고 물어보면 강퇴예요. 블랙이고. 예. 네. 그런데 지금 호남 사람들은 박근혜를 지지해주면 호남이 개발되는 줄 알아.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을 때 호남 사람들이 왜 맨날 경상도만 예산이 집중되냐, 이 어디에다가도 호남에다가도 국가 예산을 투입하라고 막 싸운 거야. 그래갖고 김영삼이 세운 계획이 새만금이었어. 새만금을 개발해 주겠다. 그때 많은 환경학자들이 반대했어요. 안 된다. 그 호남 앞바다가 이 전라도 앞바다가 여기가 한마디로 그 뭐라 그러나 뻘흙, 그 뻘흙이 한반도 이 태평양 4분의 1을 생태학자들이 그때 그 얘기를 한 거야. 세계적인 생태학자들이 한반도의 뻘이 그 전 세계의 태평양 4분의 1을 정화한다 그랬어. 거짓말 안 하고. 천연갯벌에서 서해안 이 천연갯벌이 태평양 4분의 1을 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오염시설 만들지 마라. 세계적인 환경학자들이 새만금 반대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그때 그 새만금 하면 안 된다라고 막 환경학자들이 압력을 넣은 거야. 그런데 호남 사람들이 반대했잖아. 우리는 예산 받으면 안 되냐. 국가 예산 받으면 안 되냐. 새만금에 들어간 돈이 몇 조 원이에요. 몇십 조 원 들어갔어요. 근데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그 새만금 개발한다고요? 몇십 조 원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새만금 봐봐. 좋아? 아무짝에 쓸모없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을 한 거야. 그로 인해 갖고 도리어 그 지역의 환경만 파괴된 거라고. 차라리 그 돈을 2조 넘게 들어갔어요. 10몇 조 들어갔어. 맨 처음에 계획은 뭐 2조 원인가 3조 원이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10몇 조 원 들어갔어요. 그 돈을 차라리 이 호남 지역에 병원, 국립의료원 지어주고 국립대학 만들고 그랬다라면 호남이 훨씬 발달했을 텐데 우리도 도로 만들어달라. 우리도 삐까번쩍 뭐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공항 짓고 그 쓸데없는 도로 만들고, 물론 호남엔 도로가 없어. 도로는 많이 만들어야 돼 호남이. 그런데 새만금 같은 쓸데없는 데에다가 해달라고 찬성한 사람들 찾아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 그때 새만금 하면 안 된다고 나 같은 사람들이 계속 반대했다고. 그 새만금 하면 두고두고 100년을 후회할 거다. 그런데 기어이 우리도 국가 예산 좀 받자 이러면서 그 쓸데없는 걸 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차라리 그 돈으로 국립의료원 짓고 국립대학을 만들고 중고등학생들 학비 면제해주고 그렇게 교육에 투자했다. 교육 의료에 투자했다면요. 지금 호남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봐봐. 그 돈이면 대학 한두 개 짓습니다. 예, 대학 한두 개 짓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싹 새로 지어주고 초중고등학교 싹 새로 지어주고 병설 유치원 만들어주고 국가에서 교육에다가 투자하고 국립의료원 지어줬어 봐. 그러면 지금 그 호남으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그때 그렇게 만들었다면. 지금 호남에 별로 이렇게 영향력 없는 대학만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대학이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대학 정책의 문제는 뭐냐. 대학이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학이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뭐가 많은 게 문제냐. 사립대학이 많은 게 문제라고. 다른 나라는 대학의 50% 이상이 국공립이야. 국가나 공립대학이라고. 우리나라는 10% 미만이잖아.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이 10%밖에 안 돼요. 그게 문제라니까. 사립대학만 우후죽순으로 불어나고 국공립대학을 지었어야 되는데 전두환 때 국공립대학이 아니라 전부 다 사립대학을 허가를 내줬어.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사립대학으로만 다 지은 거야. 잘못된 정책이어서 국가정책. 대학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립대학 무자격 사립대학을 국립화해야 돼요. 국공립화. 지금 왜 미달되는 학교들 많잖아. 지방대학들 중에 미달되는 데 많아. 그리고 감사해보면 비리 있는 대학 엄청 많아요.
비리 그러니까 사립학교들, 사립대학들 감사 들어가서 그동안 등록금 어디다 썼나 그거 다 따지고 이 재단에서 기여한 재산, 그 다음에 그동안 학생들한테 받은 등록금, 그래서 어디다 썼는지 쫙 검토해보면 내가 볼 때 사립대학들 절반은 그거 자격 상실이야. 자격 상실이야. 그 사립대학들요 쫙 국가에서 몰수해가지고 그거 공립대학 만들어야 돼. 그 공립대학 만들어서, 공립대학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해외에서 박사학위 따갖고 강사 다니는 불쌍한 강사들 얼마나 많은데, 유명 해외 대학에서 학위를 따갖고 와도요 가문에 대학 총장 학장 없으면 교수가 안 돼. 그래서 나이 들도록 계속 강사만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잘못된 거야. 그런 사람들 국공립대학에서 일단 계약직 교수로 2년에서 3년 계약을 해. 그래서 학생들의 대학평가, 강의평가를 쭉 듣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5년, 10년 계약을 연장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야 교수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한단 말이야. 경희대도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 우리 경희대 같은 경우엔 옛날부터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대학 강의평가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교수들이나 이런 걸 함부로 뽑지 않았어. 내가 우리 학교에 대한 자랑은 그런 부분이야. 다른 사립대학보다 내가 몰라 수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회기동에 있는 경희대학은요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라는 데에서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같이 협의를 해갖고 대학 개혁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몰라, 내가 다닐 땐 그랬어. 내가 다닐 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대학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대학 숫자가 너무 많다. 아니요, 대학 숫자가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사립대학 숫자가 많은 거야. 다른 나라는요 여러분, 그 UCLA 들어봤어요? UCCK, UCCA, 뭐 UCLA 들어봤어요? 그 UC가 뭔지 알아요? UC가 주립대학이야. 주립대학은 공립대학이에요. 우리가 미국 등록금 뭐 몇천만 원 한다 그러잖아. 근데 그 몇천만 원 하는 대학은요 사립대학이야. 소위 아이비리그. 우리는 미국 대학은 아이비리그만 있는 줄 알잖아. 뭐 하버드대, 뭐 예일대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잖아요. 아니라고. UC 버클리, UCLA, UC 캘리포니아. 그래서 그게 뭐냐? 주립대학이라는 거야. 공립대학. 공립대학 등록금은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는 거야. 미국의 공립대학은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걔네는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싸대는 거야, 등록금이. 그냥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공립대가 78.1%, 사립대가 13.7%, 정부 의존형 사립대는 9.2%다. 그 아비트리지님 그 자료 좀 올려줘봐. OECD의 다른 나라들은 국공립대학이 78%래잖아. 평균.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는 대부분이 국공립이야. 캠브리지 옥스퍼드 같은 몇 개 대, 캠브리지 옥스퍼드 퀸즈 같은 몇 개만 사립대학으로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대학이 전부 국공립이야. 그래서 그 외국은요,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개판이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왜 그랬냐. 박정희 이전에는, 박정희 때까지는 대학이 워낙 얼마 없었고, 대부분의 대학이 전두환 때 대학 자율화하면서 생겼어. 전두환이 대학을 자율화하면서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데 그 뒤로 김대중 때,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영삼 때 대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그런데 이 늘어난 대학에 관리 규정이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김영삼은 신자유주의 정책이었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3대 15년이 신자유주의 정책,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규제가 없었어.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10년 동안 등록금이 300% 인상이 돼요. 그러니까 노무현 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을 만들어서 대학 등록금을 감사하겠다. 국가가 감사하겠다. 등록금 벌어서 어디다 쓰는지. 왜냐하면요, 옛날에 김영삼 이전의 대학 모습하고 지금의 대학의 모습은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옛날에 외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하잖아? 그럼 지금 외대 건물 절반이 김영삼 이후에 지어졌어. 어떻게? 등록금 받아서. 경희대 그 평화의 전당,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우리 뭐 70년대인가 60년대인가 짓기 시작했다는데, 내가 80년대 90년대 대학 다닐 때도 그 건물이 지어지질 않았었어. 그래서 비놀리아 강당이라고 부른 거야. 아직도 그대로네. 그래서 비놀리아 강당이라고. 그때 비놀리아라는 비누가 유행했는데 뭐 써도 딱딱해서 무르지 않아요. 아직도 그대로네. 그런 비놀리아 비누가 있었어. 근데 우리 강당을, 평화의 전당을 비놀리아 강당이라 그랬다고. 공사가 안 되고 아직도 그대로라고. 10년째 20년째 그대로다.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드는, 그게 고딕식 건축인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 근데 경희대 그거 지었잖아. 그거 짓고 그 정문 앞에 강의동 새로 짓고, 우리는 건물이 그거 2개 늘어났어. 그리고 학생회관을 하나 새로 지었던가? 학생회관을 좀 이렇게, 학생회관 지하에다가 뭐 이렇게 뭐야,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운동장 밑에다 뭘 좀 더 지은 것 같더라. 경희대는 건물을 더 이상 많이 늘지 않았어. 이유가 뭔 줄 알아? 그 이유가, 그 경희대 총장이 학생들보다 나무를 사랑했어. 우리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 총장하고 싸움을 하면서 총장실 점거농성하고 막 그러는데 들은 척도 안 했어. 그래갖고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영식 총장을 괴롭힐 거냐. 총장을 가장 괴롭히는 건 나무를 하나씩 베는 거다. 나무를 하나, 톱을 딱 대놓고 나무 벤다 막 이러면 어쩌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줄도 모른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물론 우리 학생들끼리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분임 토론에서 나온 의견 중에 하나야. 총장은 학생보다 나무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무를 베겠다고 협박을 하자. 그러면 등록금을 안 올릴 거다. 그때 우리가 막 등록금 인상하지 못하도록 싸우고 그랬었거든. 그때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학생회들이 이제 비운동권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등록금 인상을 그냥 넉넉히 본 거였지. 나무 인지를 삼을 만큼 그때 나무를 사랑했어. 그래서 경희대 캠퍼스를 해치는 게 싫어서 건물을 많이 안 지은 거야. 근데 외대 봐봐. 외대 엄청 바뀌었어. 옛날에 외대 사진하고요. 누가 한번 자료로 찾아봐봐. 1989년 외대의 그 신입생 모집 요강에 나온 사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등록금을 얼마나 걷어들여서 건물을 지었는지 딱 나와. 외대만 그런 줄 알아? 나 이대 가서 기절할 뻔했잖아. 이대, 연대. 연대 병원 새로 지었잖아요. 연대 병원 새로 짓고 연대 건물도, 학교도 뒤집어 놓고, 응? 그 다음에 뭐 성대, 그리고 이대가 제일 뒤집어 놨어. 그거 전부 다 뭐야? 그거 다 등록금 받아서 지은 건물들이야. 1990년대 이후에 지은 건물들, 그거 등록금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건대도 그렇지, 건대에.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들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학교가 좁아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애들 어떻게 했는지 알아? 빌딩을 샀어. 안개 낀 고수부님 감사합니다. 빌딩을 사가지고요, 서울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무슨 대학 빌딩, 대학 마크단 빌딩이 있어. 그거 다 등록금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학생들 학자금 대출 있잖아. 그거 모두 학교가 물어내야 돼. 애들한테 빚지게 해서 그 돈으로 건물 지었다니까? 그 건물 주인 학생이야. 학생들 등록금으로 그 건물 지은 거야, 개새끼들이. 릴렉스. 세월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아니, 그 광주 비엔날레? 이 정도로 얘기하고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끊고, 이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겠죠?
닉네임 불손하면 강태야. 풀립바람님 감사합니다. 박근혜 지지자들의 공통점, 닉네임에 꼭 성기가 들어가. 이명박 박근혜 지지자들의 특징은 닉네임에 꼭 성기가 들어가. 아니면 채팅에 들어가. 채팅이나 닉네임에 성기가 꼭 들어가. 오로지 섹스에만 관심 있나봐. 섹스 말고 다른 걸 모르나봐. 이명박 박근혜 지지자들의 공통점이야. 감사하고 마음에 안 들면 씹새라네. 아유, 꺼져. 너 같은 애들 방송 보라고 그런 적 없어. 아니 너네들은 별풍선 왜 쏘는 거야? 야, 이 등신들아, 너네 별풍선 쏴야 채팅하는 줄 아는데 뭔데? 우리 방송 안 그래. 별풍선 쏜 사람만 채팅하는 방송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괜히 별풍선 쏘고 지랄하지 마. 나는 환불도 못해줘. 자, 톨레엄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개혁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가 사실 오늘 아침에 어떤 학부모하고 상담을 했어. 어떤 이제 학부모가 아들이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방 이제 시청자가 이제 주선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내가 했어. 해가지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 아드님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냐고. 그랬더니 잘 못한다는 거야. 근데 아들이 고1인데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소신껏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야. 어떤 그게 한마디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엄마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 왜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그래도 학교는 졸업해야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나는 뭐라 그랬냐? 아니, 나는 고등학교를 반드시 졸업해야 된다는 생각 안 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문계 고등학교가 상위 10% 이하의 학생들한테 관심이 없어. 상위 10% 밑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인격적인 뭐라 그러나 인성교육이라든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상담을 해준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냥 애들을 제발 공부하는 애들 방해만 하지 마라. 깨우지도 않아. 그 선생님들이 그냥, 왜냐하면 그냥 요즘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어떤 상태냐.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특목고로 다 빠져. 자사고, 특목고,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로 다 빠져. 그리고 그러면 일반 인문계는 그런 자사고나
특목고를 쳤다가 떨어진 애들 상위권 몇 프로하고 최상위 10%? 나머지 90%는 특성화고도 못 가는 애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상위권 10%만 신경 써. 걔네들만 투자해서 대학을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니고 나머지 밑에 있는 애들한테 신경 쓰는 선생님이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 중에 30%도 안 돼.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 100명이면 그 중에 30명 선생님 정도가 그 10% 밑에 있는 애들한테 관심이 있고 70%의 선생님들은 관심이 없어. 또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요즘에 인문계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정교사일까요? 임시교사야. 1년짜리, 2년짜리 계약직 교사. 선생과 스승과 제자 간에 우리 과거와 같은, 뭐라 그러나, 내가 졸업한 다음에, 얘가 졸업한 다음에, 이 애가 공부를 못해. 막 말썽꾸러기야. 얘를 막 가르쳐. 그래서 얘를 막 다독여서 좋은 어른이 되라고 가르치고 싶어. 그래서 나중에 얘가 나를 찾아오면 이 학교를 지키는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맞이하면 얼마나 아름다워. 6개월 안에도 잘려.